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설명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월가 거물들에게 대한국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독핵 리스크를 해소할 테니 한국에 투자하라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나이백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강세 양상을 시현했습니다.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이 크다는 증권가 분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지금 현재 나이백의 주가는 14.92% 상승하면서 31,200원에 거래됩니다.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26일 하루 총파업에 나섭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4.5일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거 노사 합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주 5일제를 도입한 금융권이 이번에도 주 4.5일제 시장에 물꼬를 틀지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클리닉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 시장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양지수 모두 다 조정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만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살짝의 반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도 물량도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어서요. 금요일 시장 어떤 마감가 형성할지 저희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략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주목해봐야 할지 머니플로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머니플로우 바로 이어집니다. 머니플로우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46%가량 내린 3,38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 이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가 후퇴한 데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도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1.92%가량 내린 830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을 한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에 네이버를 비롯해서 중소형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경우 어제 두나무 편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1.4%가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59%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와 관련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스테이블 관련한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콘의 경우 오늘 10%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5%가량 오르면서 4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어제 11% 넘게 상승을 한 데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헥토파이낸셜도 오늘 4%가량 오르고 있고 NHNKCP도 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NHNKCP 같은 경우는 27%에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컴위드 오늘 1.5%가량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도 오늘 2.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뱅크웨어 글로벌의 경우 최근 네이버 클라우드와 토큰 증권 관련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이버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종목들 대체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네이버가 이 두나무를 정말로 계열사로 편입할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명확히 없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언제까지 갈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카카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이 카카오가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이 커지면서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현재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호소를 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에 카카오의 주가 오늘 6% 넘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 6만 원 선이 붕괴된 모습인데요. 현재 55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1,409원으로 출발을 해서 사흘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1,410원대를 넘어서면서 강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담 역시도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머니플로우의 전문가 모시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또 환율의 움직임에도 좀 주목해 보면서요. 시장의 수급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머니플로우는요.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한 주 평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소장님? 예, 좀 답답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죠. 역시 외국인들의 손에 환율 시장이 좀 달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외국인들이 매도가 환율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익을 좀 실현하는 매물인 것인지 이것을 뭐 우리가 뚜렷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하루 사이에 국내 펀드멘털이 변했다라든지 급작스럽게 매도를 칠 만한 이유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몇몇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가 조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렇게 2%대까지 뺄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가 물밀듯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모양은 우리가 이번 주에 몇 차례 전조가 보였죠. 삼성전자가 구만전자를 찍었을 때 물론 애프터마켓에서 찍긴 했습니다만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오진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이 대거 좀 그 시장에 들어오고 고객 탁금이 70조를 넘어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찬물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면 시장은 우리가 9월 초만 하더라도 약하게 보였지만 그때부터 강했고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의외로 시장 강하게 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시장은 의외의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는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 쪽으로의 매수는 또 들어오는데도 외국인 쪽에 관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와주면서 지수의 하방을 계속 이끄는 모습도 나와줍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가 조금 더 헷갈리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머니플로우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요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외인 매수세의 생명력에 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 좋았던 코스피가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눈에 띕니다. 이게 파월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파월 자체가 이제 증시가 고점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금리 인하 조절 발언을 했는데 이게 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누르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감이 나오는데요. 일단 어제보다 오늘 더 빠지는 코스피입니다. 외인 이탈의 이유 무엇으로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외인 이탈의 이유를 뚜렷이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정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아야 될 시기다라는 얘기들이 서서히 들렸고 그럴 때 파월 의장이 어떻게 보면 여기다 이제 점화를 시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올해 40%가 거의 50% 가까이 수익이 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으로도 단기간에 한 달 만에 30% 넘게 수익이 나 있는 상태죠. 그동안에 오랫동안 좀 기다렸던 것에 비하면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라면 한번 쉬어가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해는 할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쉬어가는 거야? 이건 떨어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워낙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의 추석 연휴랑도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보고 이게 참 공교롭게도 내가 지금 계좌에 20-30%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 누군가 팔기 시작한다라면 내가 혼자 버틴다? 쉽지 않죠. 더군다나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0월 1일부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뉴스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일단 긴 연휴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저는 매매가 급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화요일이냐면 우리가 연휴 시작은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죠. 물론 뭐 2주 동안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우리가 돈을 목요일 날 찾으려면 화요일 날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추석 연휴 때 주식을 사서 넘어가겠다는 분 외에는 매수세가 좀 감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수요일과 목요일 날 주식을 팔아도 매도증권담보대출을 통해서 돈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것이지 사자에 대한 욕구가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반영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보면 관세 영향일 수도 있고요. 환율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뚜렷하게 이유로 삼지 않는 것 중에 않는 이유는 지금 그러한 주식들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빠지기 때문에 지금 환율과 연계성이 적은 내수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급 논리로 봐야 되고 또 웬만하면 시장이 이 정도 한 2%, 2.5% 정도 빠지면 받치는 물량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전혀 지금 밑꼬리를 못 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주식은 사자와 팔자가 서로 동등하게 게임을 벌쳐서 이기는 쪽으로 흐름이 늘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팔자가 많을까요? 사자가 많을까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사자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자와 팔자가 싸우는데 팔자도 있고 사자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만 나오면 주가가 밀려버리는 그런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지금은 리스크를 우리가 리스크를 조금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리띠 풀어놓고 편하게 지내야 됐었던 상황이다라면 이제는 허리띠 다시 졸라매면서 주식시장의 관심과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커져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이 리스크를 쥐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일정적으로 긴 연휴 기간 앞두고 나서 증시 대기 자금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시장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자금들이 더 많아지기도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외국인의 이탈, 환율적인 원인들로 인한 이탈과 함께 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관한 불확실성 역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보수적으로 일단은 연휴 이후까지는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제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던 건 반도체주들의 상승이었잖아요. 반도체 쪽의 유동성이 쏠리면서 이제 상승의 주도 섹터였던 조방원 쪽이 좀 주춤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앞서 짚어주셨지만 외국인 나가면서 전반적인 섹터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폭락 수준의 하반기가 오진 않을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이런 주요 섹터들이 다시 또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 좀 물음표가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반도체는 지금 빠지는 것이 저는 나쁘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85,000원 부근, 뭐 87,000원 부근, 하이닉스가 35만 원 부근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석용해서 한번 드렸는데 애매해지는 거죠. 자, 삼성전자를 85,000원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10% 수익이 날까요? 9만 원대 중반까지는 가야 되죠. 거의 10만 전자를 가야 됩니다. 여태껏 가보지 못한 길을 새롭게 가야 됩니다. 과연 그럴 가능성이 지금 얼마나 높을까요? 삼성전자가 펀드멘탈이 개선된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없어요. 물론 3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10조 정도 날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가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5조 정도 났던 것이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HBM의 퀄테스트 통과라든지 다양한 트리거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좋은 주식을 사야 하는 타이밍을 잡을 때는 좋은 주식이 아이러니하게 떨어질 때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앞으로 지수가 3,500, 4,000을 가기 위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봐요. 하지만 85,000원이 넘어서는 순간,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35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좀 애매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러한 전략이 현실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기를 좀 더 풀어보면 뭐 반도체와 다른 거랑 같이 봐야 되겠죠. 조방 원전도 같이 봐야 되겠죠. 반도체가 쉬어주는 기간 동안 조방원이 다시 가겠느냐라는 것에서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증권사 다닐 때 경험치를 놓고 보면 하락할 때는 다음에 누가 상승할 건지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맞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방 전선 원전을 제외하고 나서 원전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이 세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받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밸류가 높네 남네라는 의견이 들리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밸류가 낮다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따라서 저는 반도체는 조금 기다렸다가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자. 반면에 조선, 방산, 전력기기는 지금 구간에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고 안 간 건 어떡하냐.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2차 전지 어제 잠깐 움직였는데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어제 하루짜리 1일 천하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의 힘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상인데 지금은 주도주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방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우리가 그래도 하반기까지는 계속 눈여겨서 집중해봐야 할 섹터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안타깝게도 이제 어제 하루 반짝였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IRA 세액공제 혜택이 다음 주 화요일쯤 현지 시간으로 종료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2차 전지 주들을 좀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의 조정은 어떤 면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또 우리가 일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휴를 지나고 오면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달에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일단은 지수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 좋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투자 매력도를 그럼 10월 달에는요, 우리가 성장주 쪽으로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실적주 쪽으로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소장님? 저는 성장주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이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조정을 받기 이전 주가 수준을 놓고 보면,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을 놓고 보면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받느냐가 관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웬만큼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는 것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뜨뜻미지근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하락을 조정받은 상태에서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보다 떨어지는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하락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주 위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 잘 나올 만한 애들이 누구일까요?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셀트리온처럼 탁탁 치고 가는 정도이지 어떤 특정 섹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섹터 외에 다른 섹터, 물론 이제 뭐 식음료 뭐 이런 것들, 화장품 이런 것들, 카지노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시 성장주 위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성장주 쪽으로의 전략들이 10월 달에도 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의 기대감과 성장 기대감들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10월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종목별로의 차별화와 옥석 가리기 역시나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금융시장의 하나의 큰 좀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통화스와프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도 아르헨티나 쪽과 스와프 체결을 이제 미국이 했었잖아요. 일단 대미 역상 불확실성도 투심 위축의 요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스와프 관련해서의 이슈도 좀 짚어보고 싶고요.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10월 달 중반까지는 이런 증시 정책이 경제 불안감들,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 계속 리스크
이어질까요, 소장님?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 이제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4,100억 정도 되는데 3,500억을 즉시 지금 투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는 IMF가 오겠죠.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데 통화 스와프를 아무나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려는 거고 자기랑 정치적 성향이 안 맞는 멕시코 같은 경우는 50% 관세를 브라질 같은 경우 50% 관세를 때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남미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외에 국가들과는 기축 통화가 아닌 국가하고는 통화 스와프를 거의 맺지 않습니다. 일본과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이미 맺어져 있어요. 참 부러운 얘기죠. 근데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니까 이걸 안 해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니네가 만일 통장 개설 안 해주면 우리 돈 안 줄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조지아 공장 사태 이후에 국내 민심도 확실히 돌아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외국 투자자들이 저는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니네가 미국 말 안 들어? 그러면 우리가 그 미국 말 들을 때까지 니네 매도할 거야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좀 어려운 시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국익을 따져야 되겠죠. 국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돈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돈을 내는다? 이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4,100억에 우리가 그 돈이 있으면 그래서 3,500억 주면 좀 낫지 않느냐? 그게 다 캐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미국 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돼 있거든요. 그걸 만약에 팔게 된다면 미국이 좋아할까요? 그것도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름대로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힘겨루기가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의 문제이지 통화 스와프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통화 스와프를 미국에 열어주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금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미국 돈 뺏어 쓰는 게 통화 스와프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과도 연관성은 없는 거고요. 이거를 환율과 통화 스와프를 연계해서 보는 시각은 그건 분명 경계돼야 될 시각이고 지금 우리 원화가 1,400원을 넘어서게 된 것은 달러 대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통화 스와프와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10월 중순까지의 변동성 아니면 10월 중순까지의 관망세 이런 것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인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또 시장에 짚어봐야 할 주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주요 이슈 바로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오늘 시장이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의약품 100% 관세 이야기 또 시장의 리스크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당장 10월 1일부터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공장을 증설 중이면 괜찮다라는 또 얘기를 하기도 했죠.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세부 발표까지 대응 없이 기다려야 할까요? 의약품 관세에 따른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게 우리가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 100%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한 얘기를 트럼프가 들은 것 같아요. 관세 부과 한번 해봐. 누가 손해냐? 라는 농담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했었는데 결국은 약값이 비싸지면 누가 손해죠? 미국 국민들이 손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2조 달러 정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2조 달러 정도의 제약품을 이제 수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지금 타격이 크죠. 특히 우리 이제 제네릭을 수출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네릭 같은 경우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시장을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셀트리온 삼성, 뭐 그다음에 롯데바이오는 워낙 롯데 거니까, 그다음에 뭐 한미, 뭐 종근당 한미, 뭐 이 정도, SK 어떤 기업이 이 이외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딱 그러니까 뻗어야죠. 중소기업들은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만 판매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들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제약 물론 이제 글로벌리 다 때리는 거니까 일본 약, 중국 약
다 비싼 거죠. 하지만 제네릭 같은 경우 미국 내 공장, 미국 기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키우려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시각을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의 오해가 제약바이오가 요 며칠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약화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데 저는 차영주는 더 이상 금리 인하와 제약바이오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라는 것이 제약 물론 이제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호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임상 실험을 하는 과정에 돈을 쏟아붓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를 본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만 너무 우리가 부각시킨 것 같아요. 차라리 금리 인하 수혜주는 저는 AI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라고 봐요. 막대하게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든지 AI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쪽들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싶어요. 따라서 그럼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왜 빠졌어? 그러면 금리 인하 때문에 빠졌다라면 그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을 때 왜 못 올랐죠?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특정 펀드의 매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것도 수급 논리지만 지금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 100%의 관세 부과는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 분명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구체화되기 때까지의 투자는 조금 보류해야 된다. 일부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엊그제 미국 공장을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신한수를 던졌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지금 셀트리온을 사기에는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사항이 나올 때까지는 제약바이오는 중립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들 때문에 제약주들이 오늘 또 시장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갔죠. 사실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로 이렇게 질러버렸다 이런 또 시장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서 미국 공장을 인수를 했었고 또 에스코이 바이오팜도 이제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의 생산 설비를 또 갖추고 있는 소식들이 들려왔고 그래서 이게 제약주들마다 리스크가 없는 기업,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런 얘기도 있죠. CDMO는 타격이 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타격이 가장 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에 공장이 없는 기업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CDMO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은 것들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는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라는 것인데 그 결정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시각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3,500억 달러 다 주라는 거 우리 못 주겠다라고 버티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간이 갈수록 임기가 다가오고 있고 힘이 좀 빠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00% 관세 부과가 된다고 해서 CDMO가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될까요? 우리 없이 그 CDMO가 돌아갈 수 있는 우시바이오 말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조선업이 우리가 되는 게 우리 조선업이 미국에서 배를 안 만들어주면 누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비싼 일본밖에 없죠. 네. 그럼 우리한테 관세 부과해봐라라고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삼성바이오를 제외하고 CDMO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또 우시바이오는 제재를 당연히 하고 안 있는 되죠. 상황이니까 우시바이오는 그죠? 당연히 안 네, 되는 안 거고. 될 테고요. 예. 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수혜로 볼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수혜를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냥 정중동 상태라고 보는 거죠. 우리 어차피 부분에 있어서 관세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미국 내 여론이 지금 현재 그렇게 관세 부과에 따른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지금 이제 GM 자동차 공장이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동차 부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부품이 다 지금 관세가 매겨져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더군다나 이제 미국 국민들이 지금 건보 거기도 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 이제 제품들을 갖다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이 빠르게 고갈될 거고 약값이 인상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저거는 시간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은 관세 부과를 한 이후에 그걸 또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제가 삼성바이오 CEO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만 잘 견디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혜가 보고 이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는 관점은 저는 조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 상황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만 짚어볼게요, 소장님. 미국 정부가 로봇 시장도 관세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로봇에 관세 매겨지면은 로봇 도입하는 현대차 등의 제조 공장들 타격 입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이번에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 만든 로봇을 보면 옵티머스보다 더 좋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그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미국 공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산업용 로봇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관세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공장 건설이 끝났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타격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로봇주들에 대해서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중국 견제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관세까지도 시장의 후폭풍들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되는 시장 상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금요일 시장 마감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마감가 바로 살펴본 이후에요. 추가 전략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장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9월 26일 금요일 마감 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 지수가 마감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대외적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말 그대로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금을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양지수를 크게 끌어내리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부터 크게 밀려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3,440선, 3,460선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에는 크게 1%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종가는 3,386포인트 선에 마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물량을 크게 사들였습니다. 1조 원 넘는 물량을 담아냈는데요. 그럼에도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이 물량을 크게 출회했는데요. 외인은 5천억 넘게 팔아냈고요. 기관 역시 6,084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반도체, 바이오, 방산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3%가량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외인은 오늘까지 11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3%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83,0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외인과 기관의 물량이 크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낙폭은 더욱더 깊었는데요. 5.6% 하락하면서 33만 원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한 관세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2%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흐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낸 가운데 셀트리온만이 빨간불 켜낸 흐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의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을 일전에 전한 바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관세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은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의 낙폭은 제한적이었고요. 결국에 장 후반 들어서 빨간불로 전환을 하면서 0.0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2%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49만 1,000원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코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밀려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결국에 2% 넘는 낙폭을 그려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835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개인은 810억가량을 사들였고요. 기관은 소폭이지만 장 후반 들어서 매수로 전환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85억가량을 사들였고요. 외인만이 840억가량을 팔아내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포진을 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도 더욱 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움직임 보이면서 1%가량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펩트론도 1%가량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어제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냈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오늘은 큰 폭으로 밀려나는 흐름 보였습니다. 아쉽게 반짝 상승에 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4%대, 에코프로도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흐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선방해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5%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하기도 했지만 장중에 빨간불로 전환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간 건데요. 오늘 5%대 강세로 마감하면서 57만 8천원 선에 장을 마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또한 리가켄 바이오와 HLB 전반적으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삼천단 제약은 오늘 4%대 낙폭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장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과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만 코멘트 들어보고요. 또 소장님과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현수물 매도세가 좀 강했던 것 네. 같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선물 매도가 나오니까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로 추측되는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를 깨느냐 여부, 하이닉스가 30만 닉스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느냐 이런 부분들 조금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업종,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투심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모습들인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또 한 가지가 장 막판까지 들어오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다라는 거죠. 일부 종목들이 이제 뭐 엔터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빨간불이 좀 일부 보이긴 합니다만 특별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에 있어서 몇몇 종목들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얼어붙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일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뭐 SNS에서 뭐 제가 느끼는 겁니다만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적극적으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 매수가 들어가야지 희망 섞인 월요일부터 다시 지수가 폭등할 거야라고 희망 섞인 부분으로 매수에 참여하기에는 아직은 녹록치 않습니다. 물론 주말 사이에 엄청난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엄청난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추석 연휴로 또 이어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익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은 다음 주에 이제 4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4일이 지나고 나면 열흘을 또 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는 조심스러운 장세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마감 시장 또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요.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래진, 정민경 경제 아나운서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리플레이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SMR 확신의 저평가라는 키워드와요. 통화사프 체결 줄다리기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래진 경제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7만 원의 문턱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잦아지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위기이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수주 기대감이 커집니다. 루마니아에서 호재 소식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루마니아의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증기 발생기 스푼 분리기에 교체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해당 장치 같은 경우는 증기 내 수분을 걸러서 이 터빈 효율과 원전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설비인데요. 교체 공사는 2029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현지에서 설계 제작 인증과 피더관 공급 계약을 확보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수주로 인해서 한수원과 함께 약 2조 8천억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수명 연장 설비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는 국내 탈원전 기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한 사례라고 평가될 수가 있겠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캐나다 피커링 비원전, 중국 쉬다보 텐완 원전, 이집트 엘다바 원전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AI 발전과 맞물려서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올해 원자력 부문에서 연 4조 원 이상 수주를 목표로 2027년까지 1조 3천억을 투자를 해서요. 설비 혁신과 공급망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증권업계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10월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의 원전 협력이 다시 부각받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전 시장을 그렇기 때문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 수주 기회 커질지, 미국에서의 원전 필요성 얼마나 지금 현재 커졌을까요? 네, 이 미국은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과 대형 원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아마릴로 인근에서 11기가와트의 규모의 프로젝트 마타도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인허가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8개월로 단축을 하면서 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 원전 공급망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요. 핵심 기자재인 원자로 압력 용기나 증기 발생기 등을 현지에서 제조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기술력이 있는 외국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AP1000, AP1400 모델 주기기 제작 경험도 있고요. 또 SMR 기자재 제작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어서 수주 기회가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나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 한미 원전 협력이 강화가 되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글로벌 원전 사업 기회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SMR 같은 경우가 아직 과소평가다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또 저희의 주제이기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SMR 수주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큰 성장성을 기대한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네, 이 NH투자증권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와 체결한 각 6기가와트 규모의 계약을 바탕으로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SMR 수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SMR은 건설 기간이 5년 이상이어서요. 내년부터 제작되는 기자재만으로도 최소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전망입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AP1000, AP1400 같은 대형 원전의 주기기 제작 경험이 있어서요. 이 SMR 기자재 제작 능력이 뛰어나고요. 또 미국과 유럽 같은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 MOU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이 덕분에 SMR 시장이 본격화되게 된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이 장기적인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SMR 수주 확대가 가스터빈 기반의 복합 화력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국과 국내에서 이미 5조 3천억 규모를 수주를 하면서요. 안정적인 이 장기 운영 정비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SMR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 원전과 연계된 기자재 서비스 매출 증가로 이어져서 이 가스터빈 사업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SMR 시장에 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리플레이도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환 안전판일까요? 통화스와프 체결 줄다리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측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최근에 요구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쟁점이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의 통화 스와프 요구는 어떤 거고 또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한미 무역 협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쟁점은요, 바로 전례 없는 국가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서 통화 스와프와 대미 투자에 대한 패키지를 논의한 배경에는 한국의 외환 시장 안정과 협상 카드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강행할 경우 원화 가치 급락과 외환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를 한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측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설사 미국 재무부가 동의를 하더라도 연방준비제도의 승인이라는 또 다른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하는 제롬 파월 연준이 재임을 할 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선례를 남기는 건 사실상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협상 카드로서 투자 규모 조정이나 기간 연장 등에서 통화 스와프를 활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서 이 협상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일정 중에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서요, 통화 스와프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현재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서 한미 통화 스와프와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 구조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관세 협상이 양국의 이익과 상업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잘 진행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이 금액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 외환 시장 충격이 우려가 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에 대해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인 어려움은 극복 가능하다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또한 조선 분야 등 핵심 투자 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통상협상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기도 했고요. 투자 협력 논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는 통화 스와프에 관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르헨티나 쪽과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되고 또 국내에는 통화 스와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먼저 제안을 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통화 스와프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 차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와 한국의 상황 차이를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IMF의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국가로서 금융시장 불안과 정치적 리스크 또한 매우 크고요. 또한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지원은 정치적 성격도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밀레이 대통령이 재정 규율과 성장 지향적인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미국의 지원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고 금융시장도 안정적이고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승인까지 필요해서 현재 절차가 복잡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한국과 다르게 미국 입장에서는 시급성과 정치적 이익이 명확하다라는 점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통화 스와프 신속 제한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긴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화 스와프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장에 더 알찬 전략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